저는 오늘 이 발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라면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도대체 바이든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바이든과 지금 2021년의 바이든은 얼마나 다른가? 이거를 바이든 스스로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정세 전망에 실수를 범하게 될 겁니다. 과거 제가 그 트럼프 시절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때 공항에서 내린 트럼프의 고민의 핵심은 코헨이다. 아마 코헨 청문회만 보고 계실 거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방송을 꽤 길게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트럼프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는 지금 바이든을 알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든이 아닌데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학계가 아직도 융복합에 조금 서투른데요. 바이든과 미국 리버럴들에 대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심리학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정치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종합적 질문입니다. 때로는 락강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지는 고민, 고뇌, 위선, 한계, 회색빛 그들의 어떤 선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여기서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키워드는 딱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항상 모든 미국의 의사판단을 이 프리즘에 비춰봐야 됩니다. 즉 중국과 트럼프입니다. 즉 중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미국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실존적 불안감이 백악관과 미국의 리버럴들을 엄청나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떼놓고 어떤 우리의 어떤 균형자적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또 다른 쿠데타가 있을 거다라고까지 미국 리버럴들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6일 있었던 백악관 폭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했던 역할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나 가능한 쿠데타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했죠. 다시 집권한다면 글쎄요. 이제는 보다 정교하게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실감이 나지 않는데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실감나는 이슈들이죠. 자, 이 미국의 바이든의 심지어 신냉전이라는 학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을 언급해야 될 정도는 한편으로 이들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을 이해하시려면 과거 누가 차이나를 잃어버렸는가 혹은 누가 이 2차 대전에서 누가 독일의 공세 속에서 유화 정책을 썼는가 소위 체인벌린 증후군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공포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과거 중국의 양면성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시켰던 것들은 긍정적이었지만 중국의 상승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상승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리버럴들은 오늘날 자기네들이 썼던 글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라우마로 작용하죠. 그래서 때로는 중국의 공세적인 것에 대한 단호한 지적이란 점은 옳을 수는 있지만 또 지나치게 오버하는 공포감이 함께 공존합니다. 중국은 공세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를 벗어나야 되겠고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미국에서 유학했지만 그리고 미국의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냈던 신간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책에서도 밝혔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시스템은 건국의 시조들이 그토록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디자인했지만 21세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미국은 못 고칩니다.
너무 센 주장일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 리셔플링 해야 되는데 그 할 동력을 가지기에는 너무 분열돼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연방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지금 지적으로 상당한 솔리드한 사람들이 연방 분열 가능성까지도 얘기합니다. 유권자들 속에서도 상당합니다. 이게 오늘날 토크빌이 알고 있었던 미국과 전혀 다른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가 과연 자유주의적 보편주의가 옳으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출발서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나온 미국의 대학이 한나 아렌트를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대학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미국에 대한 미국의 탁월함에 대한 지적은 옳은데요. 한나 아렌트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미국의 자유주의는 상당히 소유적이고 타자 지배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한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 미국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왜 전 세계가 기후와 특히 방역, 구테레스 사무총장께서 기후 문제를 둘러싸고 왜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할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기후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만 왜 전 세계가 기후와 방역 이런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한국의 모델은 때로는 미국의 모델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되게 부실하긴 하지만 특히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중국의 비자유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지털 마오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세계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미국의 자유주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미국의 자유주의가 때로는 지나치게 오만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자유주의적 신뢰가 없이 어떻게 이 미국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가 어떨 땐 참 잘 통해요. 왜냐하면 같은 기반하에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같은 기반하에서 신뢰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죠.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도 과연 입만 열면 문명을 얘기하고 헌법에 생태 문명을 써놓은 중국이 과연 충분히 인류의 보편성에 가까운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중국은 상당 부분 비자유주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중국의 문명적 한계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에는 원래 위대한 철학적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 대학에 아직 계시나요? 이 뚜에밍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생태 유교주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적 잠재력을 갖고 있죠. 중국이 그러한 생태 유교주의적 이상과 이것을 현실 아젠다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중국과 훨씬 더 협력할 수 있죠. 그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또한 중견 국가로서 새로운 규범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록 대선 전국이지만 한국의 소위 과거 진보와 과거 보수가 이제 조금은 더 열린 의지를 가지고 자주국방과 평화 프로세스 사이, 자주국방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 자주국방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간다는 건 물론 쉽지 않죠. 자주국방과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국가에 대한 인권에 대한 제기와 또 현실적 단계적 신중한 접근, 그리고 타국의 내정 간섭과 또한 국제적 개입의 어떤 보편성, 이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 속에서 어쩌면 회색빛 그 영역을 발견해야 됩니다. 회색빛은 기회주의자의 영역이 아니라 과거 존경하는 하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친구셨고 이 전 세계 지성들이 존경했던 하벨 대통령께서 얘기한 어떤 회색빛의 진실, 이것들을 저희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고 싶었던 자유주의적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고 싶었던 생태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미중 관계가 여러 변화가 있지만 기존적으로 1971년도에 헨리 키신저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간의 어떤 그 대땅트를 만들었던 그 키신저 질서가 한 40년 만에 해체되는 과정에 있고, 이 해체는 좀 사건의 차원이나 국면의 차원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 차원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키신저 질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수교는 이제 뭐 대만 문제 때문에 79년도에 수교가 됐지만, 그때 논리는 중국을 조금 안정적으로 변화해야만 세계가 조금 평화로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맥락은 키신저 질서가 출범할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소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을 볼 때 10 feet talls,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국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를 굉장히 공포스러운 국가로 간주하면서 자기 정책의 정당화를 해오는 과정들이 미국의 대중국 정체에도 작동하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레드 스퀘어, 그러니까 적색 공포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제 양상들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제 질서를 미국이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는 큰 틀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안병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에 지금 민주주의가 고장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 퓨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공화당원의 3분의 2가 다시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 무대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44%가 2024년 대선에 다시 트럼프를 호명하는 것이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비선호도, 호감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도 가장 손쉬운 카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정치적 부담이 없는 대외 정책의 요소가 대중국 정책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미국의 대외 전략이 규범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바닥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아주 시니컬한 평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헤게몬 하는 것은 이제 그람시적 표현이죠. 동의와 강제에 기초한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사용됐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헤게모니가 동의와 강제에 기초한다기보다는 거의 강제에 기초해서 동맹국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뭐 여러 이제 대응에 대한 분파가 있긴 한데요.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강경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중국 공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구조적 측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또 계속 밀린다, 강대강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강경 그룹이 있고요. 맨 또 이렇게 좀 리버럴한 그룹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데도 주변의 어떤 국가도 중국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동조해주지 않는다, 어디론가 중국 외교가 고장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고 매력이 없는 국가가 언젠간 됐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근육은 커졌는데 그 안에 정신세계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중국 내부의 자성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극단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 외교는 신중론과
준비론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신중론과 준비론은 우리가 지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전을 준비해야 된다. 납작 엎드려 갖고 내실이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준비론이라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외교가, 미국의 대중국 외교가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중국 외교가 동맹을 끌고 와서 미국이 만든 다자질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동맹 내에 균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에게 주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신중론과 준비론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외교가 조금 더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진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과거는 미국이 만든 판 안에서 중국의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8년 이후부터 지금 진화되는 양상들은 중국 외교가 내 목소리를 조금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외교 정책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담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익숙한 개념인데요. 1대1의 이니셔티브, 인류 운명 공동체, 중국 특색 대국 외교, 신형 국제관계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국 외교가 스스로 이제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용도가 굉장히 낮죠. 거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아주 제일 큰 고민은 서사의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주변 국가들이 특히 이제 자유주의 국가 내에서는 그 수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인식의 격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중국이 정체성의 정치를 훨씬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데요. 미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중국 사회주의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좀 국면적으로 보면 내년도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지만 중국은 20차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도 일종의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권력의 변화를 조금 예측해야 되고요. 앞으로 중국이 장기적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전환의 고민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지금의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를 호명하고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정체성의 정치, 정체성의 외교를 추구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에 주목해야 될 지금의 어떤 경쟁의 양상 또는 뭐 갈등의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그 경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협력의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로섬 게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것이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대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지금 미중 간의 큰 이제 그 갈등의 양상들이 반도체 경쟁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도체 경쟁의 여러 기술적인 차원을 빼고서라도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중국을 굴복시켜서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프로세스에서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두 미국과 자유주의 진영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 반도체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기술 산업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기술의 추격이라든지 그 회복력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미래 경쟁,
우리 뭐 현대자동차에서 2028년도에 나르는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시기가 오면 핵심적인 기술이 6G 기반이고요. 그 6G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있죠. 차량이 저궤도 비행으로 날아가야 되면은 그 암호 체계에 대한 안전성들이 결국 미래 경쟁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5G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기술적 취약성을 갖고 있죠.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못 쓰게 할 수는 있지만 미국 것을 쓰게 할 수 있는 미국적인 통신 장비 시스템이 없습니다. 노키아, 에릭슨, 삼성 다 외국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의 추격, 반도체 기술의 추격, 5G의 기술의 추격을 지금 여기서 일정하게 저지시키지 않으면 다음 미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힘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은 단순히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그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원의 문제, 전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장치라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게 되면 엄청난 형태의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겠죠. 이 전력을 구성하는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당분간 2020년에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20차 당대회까지는 갈등 속에 부분적인 협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냉전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중 관계가 무기화된 상호 의존이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의 공포의 균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금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바깥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부가가치가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요 국면이 지나고 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사건의 차원과 국면의 차원과 구조의 차원을 면밀하게 구분해서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문제를 좀 사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